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의 시회장 서금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주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합격하시고 저희 주택관리사 협회로부터 교육 받는 것도 처음이고 서로 처음끼리 아무튼 서로 양해를 하고 오늘 온라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제 담당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두 강을 오늘 같이 하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지침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두고 근무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다시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 끝나면 심화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혹여 오늘 수업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두 번 강의를 하거든요. 혹시 강의를 하는 중에 미처 다 못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심야 교육을 실시를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뒤편에는 무수히 많은 지금 우리 주택관리사 회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하면 박수 소리 들으셨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간단히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금석입니다. 작년에 2020년 우리 강주시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고 2021년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서금석이고 주택관리사 3회입니다. 제가 1994년 주택관리사를 합격을 하고 1995년부터 아파트 관리 소장을 시작을 했으니 26년째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29살 때부터 관리소장을 했으니까 총각 때부터. 오늘 주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사 선정 지침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제가 이렇게 이무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잘 보입니까? 이쪽으로 보면 잘 보입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우리도 처음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첫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란 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심화교육 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 강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조문 분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격 심사 평가표에 대한 분석 이건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심화교육 때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움직이니까 또 이쪽으로 갈게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란 우리 이 사업자 선정 지침 조문 중에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그리고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거를 키워드를 찾아보면 첫째 주택관리업자 선정 다시 말해서 위탁회사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위탁회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제외한 뭐 영역이나 그런 기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 관리소장들, 관리주체들의 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근무하시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현장의 소장님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당황하거나 혼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면
관리주체로서, 관리소장으로서 현장 경험하는데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관리규약 준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실무교육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집니다만은 나중에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관리규약, 또 사업자 선정 지침, 제가 줄여서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요 이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거 읽다가 몇 번 읽다 보면 5분 지나버려. 그러니까 얼른 사업자 선정 지침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 선정 지침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마스터 하시면 대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때립니다. 이거를 어겼을 때. 그러니까 많은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받고 나서 대단히 얼마나 큰 부담이고 마음에 심적인 어떤 그 고통이겠어요. 현장의 어려움이고.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관리규약 준칙,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지침, 그리고 장기 수선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스터 해야겠다. 오늘 저하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이 더 많아져봤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절차를 잘 숙지해 두셨다가 따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관리주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관리주체. 우리는 사업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입찰 공고는 입찰 공고문, 우리가 게시판에 내든 또 나중에 K아파트라고 하는 시스템에 올리든 또는 강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이라는 가미스에 올리든 이 공고는 반드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를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선정 지침을 하니까 제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가서, 만약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여의치 않으면 취소 공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 입찰 공고가 적격 심사제냐, 아니면 최저 또는 최고 낙찰제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공고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에 대한 구분에 의해서 5일 지나서, 공고 후 5일 지나서 현장 설명을 하고, 만약 현장 설명에서 적격 심사 평가하고 입찰서를 개찰하고 나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고, 낙찰자는 나중에 계약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만약 유찰되었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선정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낙찰자 선정을 하면 선정 결과를 그 다음 날까지 공개를 한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장님으로 부임하고 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의사들이 교과서 가지고 막 공부하고 나서 직접 배를 막 가르고 개봉을 하고 하려면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주택관리 신규 합격하신 우리 합격생들도 현장에 투입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떨릴 수도 있어요. 적용하는 거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하신 것은 또 저희 협회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개괄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갑니까? 안 보이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화교육 때 우리가 두 번째 그 항목,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게요. 자, 이때 이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지침에
첫 페이지예요. 우리가 2010년 7월 달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난 많은 개정을 거쳐서 최근 2018년 10월 31일 날 이것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10월 30일 날 개정된 이걸 가지고 12회나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데 12번이나 개정되어 있다는 것은 현장의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불편을 또 해소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대한 더 철저한 규제도 하려고 했겠죠. 이런 것이 12번에 거쳐서 개정한 사유입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지역난방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강주의 첨단같이 220세대인 첨단 우미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이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지침의 기준의 대상 예외 지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규정과 관리규약과 어긋나서 뭘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아파트도 관리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그 관리규약은 강주시에서 만든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자기 아파트의 사정에 맞게끔 관리규약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적용 제외라는 거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잠깐 우리가 행정 용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점검해보고 가게요. 지금 이거 행정 지침은 행정부처에서 행하는 고시, 훈령, 예규를 지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우리의 지침과 관리규약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것,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문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하는 것을 행정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나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용어를 자기들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보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카메라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카메라 뒤편에는 강주시에 지금 회원분들이 수십 명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들으셨죠?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심화교육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지침에 대한 그 연역 같은 거, 그것은 우리 나중에 심화교육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심화교육 때 다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게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두 번째 항목에 우리 사업자 선정 지침 조문 분석, 아까 그 조문 있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분석 혹은 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2018년 10월 31일 날 개정되고 그 이후로 아직 개정되지 않았어요. 아마 최근에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좀 발견돼서 아마 2021년 정도 되면 지침도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지침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1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그리고 5조 1항에 따른 전자이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2조의 적용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사항,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진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 쭈쭈쭈쭈, 또 주민 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 매각, 잡수입 쭉 나가다가 이런 것들의 취득이나 보험 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사항, 이게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 이거 시행령 25조 1항의 내용인데 2조의 적용 대상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25조의 1항 1호에 나와 있는 그 사항, 주택관리사, 우리 주택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그 사항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뭐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이 하자 보수 지분, 그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것이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 관리주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하자 보수니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 입주자 대표가 의결을 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그 사항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그 사항, 이 부분입니다.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이 말고는 거의 다 관리주체의 범주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의 그 범주에 포함돼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는 설명을 잘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또 나중에 좀 더 나가서 또 우리가 더 스터디 그룹을 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시게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고개를 다 끄덕거립니다. 근데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2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 2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동지침에서 정하는,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건축물이 사업 승인이 나서 입주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입주가 과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주체 의무관리지 않습니까? 그 사업주체 의무관리가 입주자 대표가 없으니까 그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한다. 이제 이 사업주체 관리 기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입찰 시스템은 대부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K아파트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네이버나 다른 거 치면은 K아파트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도 가능해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도 가능해요. 강주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비드라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대부분 많은 단지에서 이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입찰 공고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사업자 선정할 경우,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제를 할 경우, 나중에 이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최저가냐 아니면 최고가냐. 우리가 공사를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전자입찰을 하면은 흔히 최저가 입찰이에요. 최저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잡수입, 파지, 재활용 수거와 같은 이런 잡수입 계약을 입찰을 할 때는 최고가를 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최저가 혹은 최고가 혹은 최저가는 전자입찰 의무 시행. 사용자는 해당 전자입찰 사이트 이용 매뉴얼에 사용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이용 매뉴얼에 그대로 이건 K아파트 거를 지금 캡처해 놨어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K아파트가 아닌 다른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호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방금 말했던 아파트 비드 같은 그런 업체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도 이 K아파트하고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주시에 해온 분들이 다시 늘어버렸어요. 한 열 몇 명이 다시 방금. 참고로 여기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104호 강의실입니다. 전남대학교를 우리가 임대해버렸어요. 지금 오는 1월 중순이지만 사실 2020년 12월 26일 날 지금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1년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20년 12월 26일입니다. 이걸 자, 그리고 이것도 제한 경쟁 입찰의 제한 요건, 이것도 다음번에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과도한 제한이란 무엇인가? 자, 4조에 보면 입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4조에 1항, 2항, 3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3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5분 남았답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못한 부분, 이게 양이 많아요 지금. 못한 부분은 나중에 또 심야 교육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스터디를 하자고요. 보험계약을 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가 보험계약조차도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을 해도 돼요. 그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입찰을 해도 됩니다. 저는 아파트 사정마다 다르니까 저는 수의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우리 협회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험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많은 단지가. 그래서 강주가 우리 협회의 공제 가입률이 제일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시면 이 보험계약은 우리 협회의 공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나 수의계약 하려고 하고 입주자대표에 이야기하면 또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분위기를 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 공상품인 경우 얼마까지 공상품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계약에 몇 천만 원은 이렇게 입찰을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건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상품은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같이 타 법령이나 다른 법령, 자치법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해지는 그 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는 경우 강주에 지금 분뇨시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 생산자가 1인인 분유 경쟁이 불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나머지 6번째 한번 볼까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부가시세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시세 포함하면 330만 원이겠죠.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제약할 수 없다. 이 말은 500만 원 공사가 있어요. 아파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 경우에 덜어는 과태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한 공사인데 같은 공사인데
같은 공사나 같은 용역인데 하나는 300만 원짜리, 하나는 200만 원짜리 해가지고 두 개 수의계약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단지가 이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정해진 이전에는 2010년 이전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분할 계약을 했어요. 같은 공사인데, 같은 용역인데, 같은 또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그 당시에는 뭐 300만 원 그런 기준이 뭐 확실히 막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막 했던 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금도 발견돼요.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태료 한번 받으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 돈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신뢰관계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또는 물량을 나누어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00만 원 하고 다음 달에 200만 원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파트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입주자 대표에도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10명 이내에 되는 그 입주자 대표들도 생각들이 다 달라요. 반대파도 있고 입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입주민들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내는 그 시선들이 마냥 고깝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뭔가를 지적을 했을 때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공서는 거기에 대해 그 아파트에 대한 시찰을 감찰이나 현장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과태료를 받는다. 물론 이제 이 과태료를 하는 것도 좀 문제죠. 이건 관공서가 자기들이 관할하는 이 단지에 상당히 갑질하는 부분에 이 과태료가 이용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자. 그래서 25분이 지금 23분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쪽에서 이렇게 딱 알려오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